안녕하십니까 노동자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들과 경북의 노동자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 것인지 탐구하기 위해서 정책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리인데요. 지난 첫 번째 정책 교육 영상에서는 기후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노동정치, 그리고 일자리 보장제, 국가 일자리 보장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정책 교육 영상 제작에는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공론화가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는 추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역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준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체제 재편이라든지 에너지 체제 재편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경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노동운동 방향과 그리고 민중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대선과 지방선거 대응 그리고 이후에 여러 전망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야기를 추가로 다루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잠시만 짬을 내셔서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맨 처음 주창하시고 3년 전에 주창하시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성대학교 전용복 교수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래 나가고 난 뒤에 네. 제가 전화를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어요. 예. 뭐 특정 정당들에서도 진보 정당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리고 뭐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몇 분 있고 그래서 이거 잘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바가 좀 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거의 아무도 안 들어준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온갖 기사에 국가 일자리 보장제 같은 것이 여러 번 뜨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뭐 어떠신가요? 네, 그 다이나믹 코리아를 예.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체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면 네. 또 그 국민적인 동의가 일어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지지세가 증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공허하지 않다,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정치적으로 조직화, 세력화를 한다면 일자리 보장제를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여기서는 국가 일자리 책임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실업자 없는 세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의 뭐 원리라든지 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생소해할 수 있거나 아니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길게 하셨던 그 내용을 아주 좀 짧게 시청자들 편의를 위해서 요약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취지는 뭐냐면은요. 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이란 밥줄이 끊기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노동자 자본 간의 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세력 관계에서도 실업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인간의 그러니까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업은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업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자본의 계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업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 실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위험 그다음에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이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그뭐 인공지능이니 자동화니 로봇이니 뭐 외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 수가 더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취업이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설사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노동이 불안전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취지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과연 일자리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일자리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는 기업만 창조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하는 주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그랬죠. 낙수 효과는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 선언을 해버렸죠, 그죠?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거의 2배 인상을 하면서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무수히 진행됐었던 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실업을 절대로 일소할 수 없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운동진영이나 노동진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대안은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근데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좀 양보를 하고 실업자들을 포용해서 가자라는 얘기인데 아름다운 얘기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임금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도 풍족하지 않은 임금인데 거기에 노동 시간을 더 줄여서 일자리를 만든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은 그러면은 인간 사회가 필요한 일거리라는 거, 인간 사회의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생산하고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현대만큼 생산력이 발전된 수준에서 문화적인 또는 정신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자체가 줄어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일거리 자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예를 들면 돌봄 노동이 대표적이겠죠. 한쪽에서는 간절히 돌봄을 원하지만 일거리가 필요한 일거리가 필요한 거죠.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율 배반적인 자본주의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일부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나누기도 대안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기업한테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진 이상 그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돈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일자리 보장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정하자. 그래서 일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자. 그래서 그 고용된 인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서비스에 복무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돌봄, 또 연구자들 지금 비정규 교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술인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들 등등등 이런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정부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국방,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해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정부가 인간 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존엄을 지키고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한 다음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 그게 일자리 보장제의 내용이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중앙정부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운영은 최대한 민간의 자율권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직 형태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 서비스를 사회에 유용한 노동을 제공을 한다면은 정부가 거기에 임금을 지급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을 하자. 세상에
불필요한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업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업이 해소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삶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효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실업자가 없어지면은요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현직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이제 갑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질하면은 대안이 있으니까 노동자는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일터들조차도 대단히 이렇게 일할 맛 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용어로는 새로운 노동 관행, 새로운 노동 표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사회 서비스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금 단절되어 있는 파괴되어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이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 또는 수기 과정이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자본주의적인 영역을 개척하자. 그렇죠. 그것이 비자본주의 영역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익적인 활동들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마치 우리 코뮤니즘 이야기할 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처럼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들립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조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 나누기에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 핵심인데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약간 돈을 좀 더 받는 사람 돈을 빼들어 가지고 딴 사람 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그렇죠. 예, 그 얘기인 거죠. 예. 노동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100%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 삭감을 들고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돌봄 영역,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 문화예술, 학문 이런 분야들을 언급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안전 분야, 재난 대응 분야,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함에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태 환경 분야,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제 실제 조사하고 제대로 감독하는 거. 맨날 노동부하는 얘기가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십만 명 고용해가지고 예,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맨날 연구실에만 짱박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연구실에만 머물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 모질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거리 자체가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은 일거리가 필요하죠. 다만 돈이 안 되니까 자본이 진출을 하지 않았었고 또 설사 자본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해서 210몇만 원인가 월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디지털 분야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청년이라고만 이제 계층을 한정하는 것에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만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주노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이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가지고 일을 이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보장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일자리 보장제는 아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여성 이슈 중에서 그 가사노동의 사회화, 뭐 육아와 가사노동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아와 가사노동은 인간 사회가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핵심 노동 중에 핵심 노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사회화 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보장제에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아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협동조합이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 10분, 한 20분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여유 등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 본인이 원하시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해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윤 목적의 뭐 유치원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공동의 욕구에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인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성, 마을이라고 부르죠.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다. 뭐 잘 아시겠지만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거든요. 근데 마을이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마을이 회복이 되면은 신뢰하고 맡기고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편을 이제 많이 드는 분들하고 또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관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는 국가 일자리 책임 보장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쏟아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뭐 후속 세대에게 이 빚을 다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얼마나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이제 재정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뻥입니다. 예. 100% 뻥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장 간단한 예인데요. 올해의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5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100만입니다. 상시적으로 100만 이상 했었죠. 그럼 100만 명 고용을 하면 실업자가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연봉 3천만 원짜리로 100만 명을 고용하면 얼마가 들까요? 30조 원. 30조 원입니다. 예. 왜 안 됩니까? 이미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안 할 뿐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죠.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더 확대를 해보죠. 그렇게 공식적인 실업자 플러스 뭐 일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구직 단념자라든가 또 기타 뭐 잠재 경제활동 인구까지 포함을 해보면 과거에 2015년부터 조사된 자료에 보면 한 34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최대치고요.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든다 하더라도 겨우 60점은 됩니다. 왜 제가 겨우 60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등 안에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큰 경제에서 60조는 속된 말로 껌값이죠. 예. 그러면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왜 안 되게 그게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뭐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좀 적자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유일하게 한 국가 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을 걷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징세에 합의를 해줘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을 핑계로 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지출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는 징세를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제를 통제해야 되니까. 보세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을 해놓으니까 그걸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부르죠. 불평등이 확대되니까 얘네들이 무슨 짓 합니까? 투기하고 뭐고 해서 집값 올려놓고 부동산 띄워서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어야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세금은 이런 위대한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드는 뭐 재정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전문가로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시니까 예, 그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예, 미리 지금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그 580조 원이 넘고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 GDP 대비로 따지면 세계 한 7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세금도 그만큼 이제 증가하는 거고 GDP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방위비 같은 거 조합미군 그 방위비 분담만 해도 올해 13조 원을 지금 냈는데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 흑자 재정이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면서 매년 1%씩 돈을 남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사실 마이너스 1%만 해도 충분히 돈이 나온다는 걸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그렇게 돈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 이건 완전히 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긴 왜 없어? 제가 예를 들면요.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뭐 2020년도 결산자료는 안 나왔는데 2019년도에 지방 정부 흑자가 전체 우리나라 지방 정부 전체 흑자가 60조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60조예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 흑자죠. 돈이 왜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